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는데,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번 처음 새 들어올 때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안을 고쳐 방과 주방을 만들어 놨길래죠. 계약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죠. 공부상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므로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과 3번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이라 하더라도 뭐가 주어지죠? 대항력이 주어집니다. 2번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아내와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전에 살던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은 시골에 사는 아버지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학생인 아들이 입주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저는 3번은 항상 떠오르는 게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아들내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놓으면 이 자식이 뭐죠? 보증금을 빼가지고 술 처물까 봐.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죠? 옛날에 그죠? 자취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저희 때는 맨날 얘기네, 그죠? 하루에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하루 커피값이 500원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자취하는 애들은 매달 이제 월세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 꼬시면 이제 술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꼬셔가지고 술을 얻어먹으면 이제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잖아요, 그죠? 까여가지고 이제 뭐죠? 보증금이 이제 빵원이 되면 이제 완전히 깡통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밤에 짐 싸가지고 도망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이 고향이니까 돌아가면서 전전하면서 잤던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무튼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갑이라고 할게요.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러고 나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갑이 뭘 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이고요. 얘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남의 말 믿지 않고 괜히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을 받으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죠. 근데 배당 순위가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고 2순위가 뭐죠? 갑인 거죠. 그러면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배당 순위가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어차피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경매가 되었고 배당을 선택해 받아보니 앞선 저당권자가 받아간 후 남은 것이 적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증금의 일부만 받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X.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어차피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뭐 하지 않았을 임차권이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권이 한 개 설정되어 있는 집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두었다. 얼마 후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이 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얘는 좀 달라졌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권이 늦었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이때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고 요 4번과 5번은 뭐예요? 곱씹어 오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 또 문제를 또 넣어놨어요.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인수를 받은 이 길에 다음날 동일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주택 임차권이 빠르죠.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이 뭐예요? 이 길날 0시니까요. 따라서 그 저당권 실행된 경우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2번 주택의 명의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원래는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명의 수탁자하고. 왜냐하면 유효한 명의 신탁은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명의 수탁자 거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명의 신탁자하고. 그러면 안 되느냐? 상관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든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든 적법한 임차인이고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의지를 승계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누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명의 수탁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제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이 매수인이 뭘 했어야 돼? 등기를.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에요. 등기 안 했죠? 임대 권한만 부여받았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주택을 임대한 후 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수순위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됩니다.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입했어요. 그럼 이런 상태면
경매가 되면 주택임차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매매가 된 경우는 주택임차권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고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요? 정확해야 돼요. 1번 다세대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므로 다세대의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에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별도로 했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전세권자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세입자에게 너무나 불리해요. 세입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또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전혀 별개의 권리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곳을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뭐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배당 요구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인데 비금융기관이죠.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X에.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뭘 인정한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금융기관은 대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등기 명령 신청을 대회에서 행사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 스스로가 보증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시험 문제가 아마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해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기준이 임대차 계약시. 그러면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했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대항력을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관청이 전입신고를
맞는 게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뭐죠? 전입신고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5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수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외가 있는데 그 법인인 주택임차인이 LH공사거나 또는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합니까? 적용을 해줍니다. 1번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뭐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적용해 주거든요. 따라서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요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금융기관이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다. 읽어보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주택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으며 맞고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 3번인데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요게요 새로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지문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올 6월부터 이게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올 6월부터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 6월이 이게 뭐죠? 시험 문제 만들 때거든요. 만들 때니까 이걸 내고 싶을까봐 이걸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이게 뭐죠? 올 6월에 시행이 됐고 올 6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게 돼 넣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세입자로 살다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싸우죠. 합의하죠. 합의가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보증금 금액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걸리죠.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재판 언제 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알았다고 그냥 세입자들이 뭐죠?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 가자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뭐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돼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심리를 해보겠죠, 그죠? 심리를 해가지고 합의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뭐냐면 조정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 조정 결정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이때는 요 조정 결정 조서가 무엇과 동일한 효력을 주어지냐면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거죠. 조정위원회에서 뭐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조정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임차인도 좋다 그러고 임대인도 좋다 그러면 이제는 요게 이제 뭐로써요?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고도 분쟁을 뭐죠?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게 된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럼 이제 시험에 낼 건 뭐냐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각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다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6월 달에 가동을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어제요?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은 가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 좀 잊지 말자고요. 그죠? 지문을 보시면 주택임대차 관련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모여 둔다예요. 뭐라고 바꾸겠어요? 둘 수 있다. X. 이건 반드시 둬야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모여 둘 수 있다예요. 이것도 뭐라 하면요? 두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X. 요거만 잊지 말자고. 그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조정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둘 수 있다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개정된 사항에 넣어낸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을 당연히 뭐 할 수 없겠어요? 행사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 등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이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이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냈는데 1번은 꼭 기억하는 건데 모든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요. 관할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뭐죠? 관할 법원입니다. 2번 임차권 등기가 된다면 대항력 등이 없던 사람은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3번이죠. 이제는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되게 되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겠죠? 문제는 이사 가고 집이 비웠을 때 새로 누가 이사 왔을 때 그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외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등 일정액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비용은 물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6번은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보시면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한 거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병이 무엇을 취득했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사 왔으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전형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뭐죠? 병 소멸하고요. 또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므로 얘보다 늦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 을은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을병갑이니까 만점.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를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돈을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담의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맞죠? 근데 마지막 5번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을에게 뭐죠? 돈을 갚으면 된다. 왜냐하면 을에게 돈을 갚아서 을의 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얘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보증금을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된다는 것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7번과 8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둘 중에 하나다. 첫째 뭐죠? 계약갱신 요구를 뭐죠? 거절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억 2기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3기. 니은 일정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임차인을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가 없는 거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요. 리을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안 되죠. 고의 또는 뭐예요? 중과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반복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8번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겠죠. 다시 말하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을 기준으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야 되지만 우리 민법은 우리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정해준다. 첫째, 4억을 초과하더라도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대항력만 인정해줘요. 그러면 무엇은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죠?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줘요. 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단 기간은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또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권리금 보호 규정도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뭘 해줍니까? 적용을 해줍니다. 왜? 그냥 제가 말로 말하면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4번, 8번.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월세 3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억 5천만 원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1번 갑이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길 영시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아요.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주니까. 다만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X예요. 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3번 갑은 차임의 지급을 2기가 아닌 3기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저는 풀었죠. 그죠? 4번 갑에게는 뭐가 인정됩니까?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단 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5번 만약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 요 8번과 같은 형태는 출제할 대상이 높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9번입니다. 자, 집합건물법입니다. 잘못된 걸 틀린 것이 었는데 1번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번 의결 정족수는 몇 번이 몇이죠? 5분의 4죠. 주의하실 점은 3번. 자, 여러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 5분의 4라는 이 내용은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은 4번은 뭐죠? 절차죠. 자, 재건축 결의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체고하여야 하고요. 5번 이런 체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내에 확답을 해야 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이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5번부터 볼까요? 5번. 경매 청구권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소외 방법으로 하여한다.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행위의 정지 청구도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 옆에다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건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번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 옆에다가 뭐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것도 요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에다가 뭘 합치면 되죠?
5번 해가지고 요 경매 청구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관리인 또는 관리된 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소송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답이 5번이 아니라 4번이죠. 4번이죠.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든지 컴퓨터를 오래 보면은 이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답을 체크하다가 좀 실수한 게 몇 개 있죠. 그죠? 자,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인이 그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정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 하나에 유효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관리규약 자체는 뭐죠? 무효죠.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하나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구분 소유자가의 특별 승계에게 그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뭐는요? 연체로는 특별 승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4번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대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공용 부분도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가등기 담보법이 나옵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채무자는 변제하면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변제야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둘로 나눌 거예요. 청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수령 전까지 변제하면 담보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으면 이때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냐면 첫째, 가등기 담보인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이죠.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청산금이 없다면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청산금이 없다면. 왜 이러느냐? 청산금이 없다면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가등기 담보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 따라서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고요.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만료 시에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잖아요.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이것도 없죠.
언제 소유권을 가져요? 청산기간이 만료될 때 소유권을 가지니까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청산금이 없는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게 맞을까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뭘 보셔야 되냐면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투기한 소멸이에요. 무슨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죠. 이게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으면 가등기 담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이미 뭐죠? X죠. 따라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고 가등기 담보라면 언제까지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물론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다만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 소유권 이미 취득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채무자가 변제해야 될 채무액은 다 갚아야 되겠죠. 채무자는. 따라서 이자야 손해액을 뭐죠? 포함한다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이겠죠. 1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일단 무엇으로 취급하죠?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에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전세권인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저당권, 전세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저당권과 전세권이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면 가담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3번 저당권에서는 유저당 계약에 의한 사적 실형이 인정되나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가 싶죠? 유저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저당. 설명드리면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A 건물의 시가가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이 A 건물을 뭐 하려고 하냐면 경매하려고 해요. 갑이 을한테 찾아온 거죠. 야 인마 너 1억 2천짜리 경매해봐야 1억 안 나와. 너 경매하면 너도 손해고 자식아 나도 손해야. 경매하지 말고 우리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가가지고 요거 내놓자. 내놓고 1억 2천에 팔리면 너가 1억 가져가고 나한테 2천 줘라 라고 계약을 하면 이걸 우리가 유저당 계약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물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도 유리하고 뭐예요? 채무자도 유리하니까요.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 갖게 되죠. 이게 뭐예요? 처분청산이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귀속청산만 인정하고 뭐는 인정하잖아요? 처분청산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저당권에서는 유저당 계약에 의한 사적 실력이 인정되나
가등기 담보법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예요?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처분 정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 있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금 없음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X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에게도 하고요. 물상보증인에게도 하고 또 제3취득자가 있다면 뭐예요? 제3취득자에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실행통지한 후에 또 누구한테도 통지해야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야 되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에 대한 차용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요? 아, 이게 양도담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하였다. 옳지 않은 거죠. 양도담보도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1번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적 이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약정 당시 위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자,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만약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달된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갖고 담보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갚고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위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작으면 가담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갚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 과거에 직출문제 지문이 나왔었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을이 가등기 담보등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요거는요 뭘 또 제가 실수한 거죠? 병 앞에 선이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읽어보면 을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무슨 병이에요?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래 맞아요. 그죠? 왜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뭐 해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선의해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앞에 선이라는 말을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요 그 채권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담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번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두 문제 남았죠? 그죠? 그죠? 다 끝났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오겠습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두 문제만 넣었어요. 15번. 세 문제? 아, 그렇구나. 세 문제 넣었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저 두 문제인 줄 알았어. 아, 한 문제 더 해야 되네.
15번.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해줬다.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 넣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죠. 물론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죠. 뭐 채무 회피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이에요.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다는 거예요.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 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다 맞아요. 왜 그런 거냐면 소유권을 이유로는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은 맞죠? 1번은 왜 맞냐면은 해지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의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제. 따라서 이미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어요. 1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뭘 못해요? 해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갑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되겠죠? 계속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을이 돈이 쪼들려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5번 만약 병이 소문을 듣고 을을 찾아와 을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 가담한 것이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16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명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 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위임까지 했고 병 매도인이 누구와 만나가지고요? 명의수탁자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으로 하고 뭘 했어요? 등기를 했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갑과 을 간의 명의수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예요? 무효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해서 을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를 주로 했죠. 오늘 뭐 하려고요? 매도인이 뭐죠? 악이라는 거죠.
악이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악이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매도인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다는 거 좀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안 하면 왠지 이상해. 아니 모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알면 지 거야? 알면 더 유리해. 이상하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악이면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예요.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아직도 누구 거예요? 병 거예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 청구할 수는 없어요. 3번.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죠. 자, 왜냐하면 요 갑과 을과 병 간의 관계가 만약에 뭐예요? 무효라면 병은 을에게 대금을 반환하고 을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겠죠? 원상회복이죠.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다시 뭐예요? 요거죠.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답은 뭐죠? 4번. 5번. 을이 X 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죠. 지금 누구 거예요? 병 건데 을이 팔아먹었잖아요. 정이 선악불명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소유권을 뭐예요? 침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도인이 뭐예요? 선인 경우만 공부해가지고 악인 경우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까지 끊어보면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이죠. 근데 지금 갑을 병이 좀 이상하게 뭐 있어요? 꼬여 있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의 위임에 따라서 병이 매도인인 갑과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뭐가 됐죠? 이전 등기까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면 약정은 변함없이 뭐예요? 무효지만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인 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는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기억나시죠?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요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네, 한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지금 바꿔볼까요? 아이고. 을과 병이고 갑이잖아요. 갑이 매도인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면 약정도 무효도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등기를 뭐예요? 말소해주고 병은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쌍방의 의무는 뭐라고요? 동시이행관계다. 방금 했잖아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디귿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해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계약 명의신탁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대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17번 문제가 올해 이게 어딘지 까먹었네. 변리사 시험 문제가 뭔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올해 시험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보다 보니까 요 계약 명의신탁의 매도인이 뭐요? 악인 경우를 시험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먼저 선인 것만 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악인 경우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두 문제를 골랐으니까 꼼꼼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드디어 이제 그래서 시즌 공부 수업이 끝났죠. 그죠? 항상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죠? 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뭐 하시면요? 정리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